2009년 5월 런던에서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의 대상자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퇴역 군인들이었죠. 그중 일부는 무려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40만 파운드 이상이었죠. 경찰이 동원되고 법정이 열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런던에 본부를 둔 원조기구인 브로드웨이에서는 이들 노숙자 13명에게 각각 3,000파운드를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은 돌려줄 필요도 없고 어디에 쓸지도 각자의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 대해 회의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곧바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예상 외로 노숙자들은 상당히 검소하게 돈을 사용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은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 정도인 평균 80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후 노숙자 13명 중 7명에게 제대로 된 잠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외 2명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를 했죠. 13명 전원이 자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등록해 기술을 배우고 재활 과정을 시작하고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중 9명은 노숙자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죠. 2008년 우간다 정부는 16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에게 약 40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서만 제출하면 충분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은 이전에 비해 약 50%가 증가했고 고용 가능성은 60%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우간다 정부는 북부에 거주하는 빈곤층 여성 1,800여 명에게 15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은 여성들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죠. 비슷한 실험을 했던 나라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영양실조가 42%에서 10%로 떨어졌고 40%에 달하던 무단 결석이 사라졌고 범죄율은 무려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말라위에서는 현금 지급을 받은 여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40% 치솟았습니다. 현금 직접 지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건 아동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숫자가 줄었고 평균 신장이 증가했고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동 노동에 강제로 투입되는 비율이 낮아졌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자들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유익을 4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수혜 가구는 대체로 돈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과 건강, 조세 수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고 현금 지급 이외의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 3월 캐나다 중앙의 마니토바주 주지사는 오늘날 가치로 미화 8,3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위니펙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13,000명의 소도시인 도핀을 실험 대상지로 선택했죠. 전체 주민에게 빈곤선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전체 주민의 30%인 약 1,000가구가 매달 우편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9,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실험은 약 4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선거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보수당이 주 정부를 장악하면서 실험을 중단시킨 거죠. 그들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은 떨어졌으며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는 남성의 1%, 기혼 여성의 3%, 미혼 여성 5%였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기혼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받았고 학생의 경우 일하는 대신 학업에 좀 더 시간을 들이느라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가정의 가장인 남성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실험기간 입원율이 8.5% 감소했습니다. 이건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절약되었다는 의미죠. 또 정신건강 문제와 가정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전체가 좀 더 건강해졌다는 의미였죠.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빈곤 퇴치 정책을 위한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시애틀, 덴버에서 8,500여 명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회의론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노동시간의 감소는 가구당 평균 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시행한 모든 주에서 노동량을 줄인 사람은 20대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었죠. 20대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라는 수치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스스로 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실험 대상자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굳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연구자들은 노동시간의 감소는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으로 만회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기혼 여성이 학위를 받고 연구자로 경력을 쌓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이죠. 뉴저지의 실험 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30%가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체로키 인디언이 운영하는 대형 카지노가 문을 열었을 때 일부 부족 지도자는 그 카지노가 인디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예상과 달리 범죄 조직의 온상이 되지 않았고 그 수익도 꾸준히 늘어서 2004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4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체로키 인디언 동부 연맹은 이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학교와 병원, 소방서를 새로 짓는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몫은 연맹에 속한 3,000명에게 직접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500달러였지만 2001년에는 그 금액이 6,000달러로 올라갔죠. 그렇게 체로키 인디언 동부연맹에 속한 사람들은 빈곤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에 따르면 빈곤에서 벗어난 가정의 아동들은 문제 행동이 40% 감소했고 체로키 부족의 청소년 범죄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부모에게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카지노가 열기 전 부모들은 여름 내내 일했지만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돈을 저축하거나 필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경제적인 걱정을 하느라 쏟았던 에너지를 자녀에게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근로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를 즐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과 마약을 더 자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이 많으면서 저축액이 적고 흡연량이 많으면서 운동량은 적습니다. 건강한 음식의 섭취량도 작죠. 재정관리 수업에 가난한 사람들은 좀처럼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이력서를 쓰지도 못해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탓이라는 거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결핍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침범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빈곤층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빈곤은 사람의 지능지수가 13에서 14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릴 만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하룻밤 잠을 설치거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와 비슷하죠. 빈곤에 의한 압박감은 사람의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비슷한 결과가 인도의 한 시골 지역에서의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사가 주업인 이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추수 직후 연간 소득의 60%를 한꺼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연중 다른 기간 동안은 대체로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빈곤한 시기 농부들의 인지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점수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이 더 어리석어진 게 아니라 정신적 대역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만을 부여하는 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이고 복잡한 절차는
이미 최대 빈곤 수준에 도달해서 정신적 대역폭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아예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빈곤 가정 전체에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법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4인 가정에 연간 1,600달러가 지급될 것이었습니다. 2016년 가치로 약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빈곤 가정이 생존에 대한 걱정을 넘어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자문이었던 마틴 앤더슨이죠. 그는 닉슨이 기본소득 계획을 공개하려고 한 날 대통령에게 6쪽짜리 보고서를 건네줍니다. 거기에는 150년 전 영국에서 추진했던 일종의 기본소득 정책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피넴랜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 정책이 빈곤층의 나태를 부추겼을 뿐 아니라 생산성과 임금을 둔화시켜서 자본주의의 근본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대통령은 다룬 주요 자문들에게 이 보고서에 실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자문들은 이 영상의 앞에서도 언급했던 시애틀과 덴버 등지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사업의 결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닉슨 대통령의 생각은 이미 바뀌고 있었죠. 결국 닉슨은 이전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새로운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기본소득 계획에는 수혜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유급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직 활동을 해야만 돈을 주겠다는 말이었죠.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피넴랜드 제도란 무엇이었을까요? 영국에서는 이미 빈곤층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가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당시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처럼 자격이 있는 빈곤층이 대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을 강제해야 하는 인구가 대상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빈곤층은 빈민구호소에 수용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연결시켜 일을 하도록 했고 지역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충해 주었죠. 일종의 공공사업에 투입한 겁니다. 스피넴랜드에서 시행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구분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빈곤층과 그 가족의 소득을 최저 생활 수준까지 보충해 준다는 내용이었죠.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도 높아졌습니다. 스피넴랜드의 엘리트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795년 영국에는 사회적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륙으로부터 곡식을 수입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달아 흉작이 일어났고 당연히 곡물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빈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폭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맴돌았죠. 스피넴랜드의 정책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격이 이내 쏟아졌습니다. 인구의 성장 속도가 식량 생산 속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믿었던 멜서스는 그 제도 때문에 영국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피넴랜드 제도로 인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결혼을 빨리 하고 많은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듣다 보니 이 예상이 옳다면 오늘날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대책이 여기 있었네요. 멜서스의 친구인 데이비드 리카도 역시 기본소득 제도가 일을 적게 하도록 만들어서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혁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죠. 1830년 예측했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농업 근로자 수천 명이 최저 생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정부는 이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피넴랜드 제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죠. 왕립위원회가 주관한 조사는 스피넴랜드가 총체적 실패를 낳았고 노동계급을 타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면서 빈민들은 다시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끔찍한 결혼도 줄었다고 보고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역사가들은 이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밝혀냅니다. 보고서에 실린 많은 내용들은 심지어 자료를 수집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는 게 발견되었죠. 배포된 질문지는 10%만 작성되었는데
질문의 문항도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또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스피넴랜드 제도에 의한 수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이 더욱 나태해질 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지역 엘리트 계급과 성직자들에게서 대답이 나왔던 거죠. 좀 더 최근에 실시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피넴랜드 제도는 실제로 거의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동 노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부모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그대로 부모의 소득이 되었던 거죠. 즉 스피넴랜드 제도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또 흔히 빈곤의 덫이라고 불리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빈곤의 덫이란 기준 소득 이하의 수입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정부 보조금과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때문에 애써 일자리를 구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스피넴랜드 제도에서 임금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기에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괜찮은 노동력을 끌어오려고 경쟁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임금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또 농업 생산력 역시 꾸준히 증가해서 1790년에서 1830년 사이 약 30%가 높아졌죠. 식량은 계속 풍부해졌지만 당시 새롭게 도입된 기계에 대항해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은 식량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폭동이 일어났던 거죠. 1830년 발생한 폭동은 스피넴랜드 제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 때문에 발생이 늦춰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반대로 결론을 내렸고 1834년 이 제도를 폐지했죠. 정부는 빈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그들의 나태와 도덕적 타락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강제노역이었죠. 강제노역소에 들어가면 부부는 헤어지고 아이들은 따로 격리되었습니다.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에게는 매우 적은 음식만 주어졌습니다. 1837년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극빈자 수용소에 대한 묘사는 실제였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 관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복지 정책도 그 모양만 조금 바뀌었지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한다는 원칙은 그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수천 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무의미한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별 가치가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우려가 되는 건 재정이겠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빈곤층 아동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44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 10배가 넘고요.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빈곤 정책보다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에서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유타주의 노숙자 대책위원회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노숙자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타주에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우 바빴죠. 2005년 이 위원회는 테이저건과 최루액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위원회는 17명을 우선 뽑아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근의 와이오밍주에서 노숙자 수가 213% 증가하는 동안 유타주에서는 오히려 74%가 감소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 비용은 1인당 연간 16,670달러였는데 그들에게 아파트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12,0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거죠. 비슷한 프로그램이 2006년 네덜란드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약 2년 만에 노숙자 문제가 65% 감소했고 마약 사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까지 약 6,5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떠나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사회는 여기에 들어간 금액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 시스템에 제대로 편입되어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세금 수입은 물론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프로그램은 좌초되었고 상황은 다시 나빠졌죠. 오늘날 유럽에서 빈집의 수는 노숙자 수의 2배이고 미국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 1명당 빈집은 5채에 이릅니다. 노숙자 문제는 진지한 정책적 해결 의지가 있다면 아예 풀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빈곤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쩌면 이 해결책을 막는 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능한 시장에 대한 완고한 신뢰, 그리고 현실의 실험 결과에 눈을 감은 교조주의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오랫동안 근면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받아온 사람들은 나태함과 가난 사이의 불확실한 연결을 기정사실로 아는 일종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 리터어르 브레이만이 쓴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 이론적인 탄탄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행되었던 다양한 유사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이야기와 그 결과가 눈에 띄네요. 저도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 말고도 다양한 주제들이 더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노동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임금 소득보다 자본소득에 좀 더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소득세 구조 전환이라든지 하는 의제들인데요. 이 부분도 흥미롭게 읽어볼 만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관해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